저는 올해 73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자부해왔어요.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노후 자금으로 3억 원 정도를 모아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내와 둘이 조촐하게 살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죠. 아들 준호는 제 자랑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이뤄준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결혼도 일찍 했고 손주까지 낳아줬습니다. 저는 그저 행복했어요. 그런데 3년 전 준호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사 생활이 답답하다며 자기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아들의 결심을 존중하고 싶었어요. 무슨 사업인데?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대세잖아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시장 조사도 다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준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었어요.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니까 뭘 하든 잘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얼마나? 일단 5천만 원 정도요. 초기 재고 구입하고 사무실 얻으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해요. 5천만 원이라니. 제 노후 자금의 6분의 1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아버지가 도와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꼭 성공해서 2배로 갚을게요. 준호는 기뻐했어요. 저도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아내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설득했어요. 우리 아들 믿어야지. 대기업 다니던 애가 무슨 일을 못하겠어? 며칠 후 저는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 마음 한편이 불안했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준호에게 돈을 건넬 때 아들은 감사하다며 여러 번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잘해볼게요. 믿어주세요. 그래, 아버지는 준호 믿는다. 천천히 해도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아들의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준호가 자주 연락을 했어요. 재고를 구입했다는 것, 사무실을 얻었다는 것, 직원을 뽑았다는 것.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견해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준호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곤 했습니다. 저는 사업이 잘 되고 있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바쁜 게 좋은 신호라고 여겼죠. 어느 날 준호가 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좀 어두웠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좋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았거든요. 사업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광고비도 많이 들고 경쟁도 심하고요. 그런데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가요. 준호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마케팅만 제대로 하면 매출이 확 오를 거예요. 전문가한테도 상담받았어요. 준호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난감했어요. 더 투자하라는 건가? 이미 5천만 원이나 준 상태인데 얼마나 필요한데? 이번엔 3천만 원만요. 정말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3천만 원? 또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아내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서 왜 자꾸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지금 포기하면 5천만 원이 다 날아가잖아. 조금만 더 도와주자. 우리 아들이 거짓말할 애가 아니야. 결국 아내를 설득했고 저는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3천만 원을 인출할 때 은행원이 물었어요. 고객님, 큰 돈을 인출하시는데 혹시 사기는 아니시죠? 아니에요. 아들 사업 자금이에요. 은행원은 그래도 조심하시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땐 그냥 형식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죠. 준호에게 돈을 줄 때 아들은 이번에도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그래,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더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총 8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제 노후 자금의 3분의 1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들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효도하는 착한 아들이니까 분명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천만 원을 준 후 준호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항상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자로 바쁘다는 답장만 왔죠. 사업이 바쁜가 보다.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죠. 준호야, 무슨 일이 있어? 아버지. 준호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무슨 소리야? 일어나서 제대로 말해봐.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재고는 다 남아있고 광고비만 수천만 원 날렸어요. 사무실 임대료도 밀렸고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준 돈은 다 없어졌어요. 재고 구입하고 광고하고 직원 월급 주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8천만 원이 전부 사라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 3억 원 중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회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복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고요. 준호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아들이 불쌍했어요. 아들도 고생했을 텐데 결과가 이렇게 나빠서 얼마나 힘들까 싶었죠. 그래, 알았다. 이제 어쩔 수 없지. 다시 열심히 일해서 갚아라. 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준호는 그날 이후로도 가끔 집에 들렀습니다. 구직 활동을 한다며 이력서를 넣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이 빨리 일자리를 구해서 다시 일어서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또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고 싶어요. 제 명의로는 이미 대출이 많아서 안 돼요. 아버지 명의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요. 이미 8천만 원을 날렸는데 또 돈을 빌리라는 거였어요. 준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사는 집인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사업 정리하는데도 돈이 들고 생활비도 없어요. 며느리가 일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아이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난감했어요. 손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약해졌죠.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만요. 정말 이게 마지막이에요. 또 마지막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손주가 학원비도 못 낸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은행원은 또 조심하라고 했지만 저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에게 돈을 줄 때 아들은 또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왠지 진심이 아닌 것 같았죠. 아버지, 이번엔 정말 제대로 갚을게요. 구직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빨리 일자리 구해라.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총 1억 원을 건넸습니다. 처음 5천만 원, 그 다음 3천만 원, 그리고 이번 2천만 원까지. 제 평생 모은 돈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락은 뜸했고 돈을 갚겠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준호가 요즘 도박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돈을 계속 넣고 있어요. 제가 말려도 안 들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박이라니. 설마 제가 준 돈을 도박에 썼단 말인가요? 확실해? 네. 핸드폰 내역을 봤어요. 며칠 사이에 수백만 원씩 들어갔어요. 저는 당장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며칠 후에야 겨우 통화가 됐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다. 지금 당장 집에 와. 아버지, 저 지금 바빠요. 바쁘긴 뭐가 바빠. 당장 와. 안 오면 아버지가 직접 찾아간다. 목소리를 높이자 준호는 마지못해 오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집에 왔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도박했어?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했어요. 내가 준 돈으로. 일부는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 이건 도박이 아니에요. 투자예요. 일은 돈만 내하려고 한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도박을 투자라고 말하다니. 그래서 얼마를 잃었는데? 전부 다요. 준호의 대답에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준 1억 원이 전부 도박으로 사라진 거예요. 사업 실패도 아니고 생활비도 아니고 도박으로요. 그날 저는 준호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다시는 얼굴 보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준호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느리도 이혼을 준비한다며 손주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2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거기다 집 담보 대출 2천만 원까지 있었죠. 매달 대출 이자를 내야 했어요. 70 넘은 나이에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아내는 매일 울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믿더니 이 꼴이 났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는 노후 생활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행도 못 가고 외식도 줄였어요. 약값과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철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대부업체 직원입니다. 아드님이 저희 회사에서 돈을 빌렸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보증인이 아버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증인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보증인이라고요? 네, 여기 서명도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또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보증을 섰단 말인가요? 서류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류를 받아보니 정말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서류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석 달 전쯤 준호가 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구직 서류인데 보증인 도장이 필요해요.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설마 그게 대부업체 보증 서류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당장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준호는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대부업체는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돈을 갚으라고. 안 갚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직접 빌린 돈이 아니에요. 아들이 제 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서류상 보증인이 고객님이시니까 책임지셔야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민사 문제라며 직접 해결하라고 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또 돈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결국 저는 대부업체와 협상을 했습니다. 분할로 갚겠다고 했죠. 매달 50만 원씩 갚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연금으로는 생활비의 대출 이자, 거기다 대부업체 돈까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편의점 점장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나이가 있으신데 야간은 힘드시지 않아요? 괜찮아요. 일 열심히 할게요. 저는 자존심을 접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너무 힘들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70이 넘어서
야간 알바를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어느 날 편의점에 손님이 왔습니다. 옛날 회사 동료였어요. 철수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잠깐 일 좀 도와주는 거야.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동료는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뭔가 사정이 있으신가 보네요. 힘내세요. 동료가 가고 나서 저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이렇게 처량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60 중반의 나이에 무거운 접시를 나르고 기름때를 닦았죠. 저는 아내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됐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우리 그냥 열심히 일이나 해요. 아내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너무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해서 은행에서 경고장이 날아온 거예요.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일하고 있어요. 꼭 갚을게요. 은행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석 달치 이자를 한꺼번에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사정이 있다며 거절했어요. 70이 넘은 노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죠. 결국 저는 제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경매로 넘어가면 더 손해니까 차라리 제가 직접 파는 게 나았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거기서 대출 2천만 원을 갚고 대부업체 빚 3천만 원을 갚았.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죠. 이제 제게 남은 건 1억 원 정도였습니다. 원래 3억 원이었던 노후 자금이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전셋집으로 이사한 후 저와 아내는 최소한의 생활만 했습니다. 외식은 완전히 끊었고 옷도 사지 않았어요. 병원비를 아끼려고 약도 반으로 줄였죠. 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고 아내는 식당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준호였어요. 1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옷은 해졌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들어와. 준호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전셋집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이사하셨네요. 그래, 집 팔았다. 내가 만든 빚 갚느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끝났어. 아버지, 저 정신 차렸어요. 도박 치료 받고 있고 이제 제대로 일하고 있어요. 준호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몇 번이나 속았거든요. 무슨 일 하는데?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고 있어요. 많이는 못 벌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급여 명세서였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몇 년이 걸리더라도 꼭 갚을게요. 저는 아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정말 변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알았어. 됐으니까 이제 가봐. 아버지, 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준호는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아내가 말했어요. 또 속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속을 수는 없었어요. 그 후로 준호는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왔어요. 저는 답장을 짧게만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었거든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갚을게요. 죄송해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5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이 노력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1억 원이 넘는 빚을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받지 말자고 했어요. 받으면 또 연락하고 그럴 거예요.
그냥 끊어야 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에게도 돈이 필요했거든요.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준호는 매달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꼬박꼬박 입금이 됐어요. 저는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정말 변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6개월쯤 지났을 때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밝았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랐고요. 준호는 기뻐했습니다. 저도 조금은 기뻤어요. 아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다니 다행이었죠. 그래, 잘됐다. 이제 제대로 살아라. 네, 아버지. 앞으로 더 열심히 갚을게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매달 70만 원씩 보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았어요. 아내와 상의해서 나중에 위급할 때 쓰기로 했죠. 하지만 1년쯤 지났을 때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가 부도났어요. 밀린 월급도 못 받았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 집세도 밀렸고요. 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이제는 한 푼도 못 줘. 아버지, 제발요. 이번엔 정말 위급해요. 당장 이번 달 집세를 못 내면 쫓겨나요. 그럼 쫓겨나. 나도 이제 여유 없어. 준호는 한참을 애원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제 노후도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불쌍하긴 했지만 이제는 제가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면서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했죠. 석 달쯤 지나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부양의무자인 제게 확인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아드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아버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으신가요?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70이 넘어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신청할 정도로 어려워졌다니. 하지만 그건 아들이 자초한 일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요즘 저는 경로당에 자주 갔어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위안이 됐거든요. 경로당에서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자식 믿고 재산 줬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이 많아. 신문에도 자주 나오더라고. 다른 어르신이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나도 딸한테 5천만 원 줬다가 날렸어. 사위가 사업한다고 가져갔는데 그 돈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저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었어요.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 때문에 재산을 잃고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조언을 했어요. 재산은 죽을 때까지 본인이 관리해야 해. 자식한테 미리 주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죠. 경로당에서 돌아온 날 저는 아내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자식한테 돈 안 줄 거야. 우리 노후가 우선이야. 진작에 그랬어야죠. 아내는 여전히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게 다행이었죠. 그 후로 저는 남은 돈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1억 원 정도 남은 돈을 안전한 예금에 넣었어요. 준호가 아무리 사정해도 절대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6개월쯤 지났을 때 준호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이번엔 정말 안정적인 회사예요. 그래, 잘됐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다시 갚을게요. 됐어. 이제는 내 생활이나 잘 꾸려라. 아버지한테 신경 쓰지 마.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돈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준호야, 아버지 말 잘 들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아버지도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해.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0 중반의 나이에 전셋집에 살며 알바를 하는 신세.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모아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 제 가장 큰 실수는 아들을 너무 믿은 거였습니다. 효도를 믿고 재산을 맡겼다가 전부 잃었어요. 하지만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많은 노인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어요. 자식을 믿고 재산을 줬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실수를 통해 여러분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해요. 자식이 아무리 착하고 효도를 잘해도 재산 관리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남은 1억 원을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 돈으로 아내와 제가 마지막까지 살아갈 거예요. 비록 풍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존엄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효도를 믿고 모든 걸 맡겼다간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사랑하되 재산은 본인이 지키세요. 그게 제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입니다. 지금도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합니다. 70 중반의 나이에 밤새 일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봐요. 어르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건강해서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속으론 눈물이 나지만 겉으론 웃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엄이니까요. 여러분, 노후는 준비된 자만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